법학개론 14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기말 시험에 대비한 민법, 헌법, 형법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시험은 객관식 30문제, 주관식 10문제에서 객관식 60점, 주관식 40점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온라인 출제상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이 예상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답이라든가 지문이 약간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수를 바꿔서 낼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민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이건 민법 제1조 법원에 나오는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2번 권리행사 의무 이행은 신의에조차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1항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3번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성년 조항으로서 맞습니다. 4번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의 권리 능력에 대한 규정으로서 조문에 따라서 맞습니다. 5번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민법 제6조에 보시면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2번에 보시면요.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조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문을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법 제103조에 관한 규정으로서 맞습니다. 2번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3번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니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07조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으로서 맞습니다. 4번 상대방과 통정을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로 한다.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민법 제108조에 따라서 4번은 틀렸습니다. 5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09조 착오에 관한 규정으로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번에 보시면요. 다음 중 민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 제126조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맞는 내용입니다. 3번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외관의 발생에 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표현대리 제도라고 한다. 표현대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9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내용으로서 맞습니다. 민법상 표현대리는 125조, 126조, 129조 세 가지에 한해서 인정됩니다. 5번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민법 제117조에 보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근대민법의 3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계약자의 원칙은 사적 자체의 원칙이 법률행위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원칙이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과실책임의 원칙은 개인이 일정한 정신작용에 기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그 행위가 위법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 과실책임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맞습니다. 3번 모든 재해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보장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 한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과실책임의 원칙은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공공의 법률을 최고 상위 개념으로 하여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하위 개념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등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변함없이 적용되게 되었다. 공공복리 이념이 적용되게 되면서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은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계약자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과실책임의 원칙에는 무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맞는 내용이 되고요. 3번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에 관한 개념으로서 맞습니다. 4번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만을 말한다. 민법 제98조에 보면 물건의 정의로서 유체물 및 정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유체물만을 말한다는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무효와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137조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민법 제139조 무효행위 추인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뒤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민법 제144조 1항을 보면 취일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취소는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과 같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7번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권을 행사하였고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미성년자와 상대방 간의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의 계약 상대방은 미성년자임을 모르는 선의자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못합니다. 이때 반환관계는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생활비로 쓴 경우는 현존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 대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없다고 보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8번 보시면요.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이 무효이므로 이전 등기 무효이지만 이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으면 선의의 병은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을 상대로 무효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병은 선의로 추정되므로 갑은 병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이 갑과 을에 대해 통정허위 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9번 조건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건과 부관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따르게 하는 부관이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것이 부관이 되겠습니다. 기한이 되겠습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일단 효력이 발생했다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을 잃는 것이 해제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1, 2, 3, 4는 다 맞는 내용이 되고 5번을 보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 라는 부관은 내년 1월 1일은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아닌 기한이 되며 1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기를 나타내는 기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지조건이 본 5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 채권의 경우 10년이 되겠습니다. 2번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시효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소매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3번도 맞고요. 4번 소매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5번 소매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라고 민법 제18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번 보시면요. A는 가족으로서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A가 9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누구이며 상속분은 얼마인가? 상속 순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 직계 비속이 있으므로 직계 존속인 어머니는 후순위자가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B와 자녀 XYG가 상속권자가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5화를 가산하므로 배우자는 3, 자녀는 2대 2대 2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XYG는 각각 2억치, 배우자인 B는 3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12번을 보시면요. A씨는 아내, 아들, 딸 각각 한 명씩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들은 미혼이고 딸은 결혼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A는 아들과 함께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추락하였고 A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남은 재산, 상속 재산이 7억 원일 때 상속인과 상속분을 살펴보면 배우자인 아내와 아들, 딸, 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5화를 가산하므로 배우자 3억, 아들 2억, 딸 2억씩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들의 2억 재산에 대해서 아들이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인 3억 외에 아들의 상속분 2억 원을 받아서 총 5억 원을 받게 됩니다. 13번을 보시면요. 미성년자인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고 A의 어머니가 홀로 A를 돌보고 있습니다. A에게는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가 계시는데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인 X 외에도 할아버지의 이제 딸이 되겠고 A의 이제 고모인 Y를 두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35억 원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을 경우 손자인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 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고모 그리고 할머니 세 분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될 자였던 아버지가 상속 개시 전에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기 때문에 아버지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의 딸인 고모,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자와 며느리인 A와 B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가 3의 비율로 아버지와 고모가 2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15억, 아버지와 고모는 각각 10억씩 상속받게
받게 됩니다. 아버지의 상속분인 10억은 다시 아버지의 배우자인 B와 자녀인 A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6억, 아들이 4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할머니는 35억에 할머니는 15억, 고모는 10억, 그리고 며느리인 B는 6억, 손자인 A는 4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14번에 보시면요. 갑난과 을려는 법률상 부부로 갑이 무정자증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자. 을은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수술을 통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한 다음 병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갑은 을과의 이혼소송 중 병에 대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해서 만든 사례로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추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됩니다. 모자관계는 분만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성립되는 자연적 친자관계인 반면 부자관계는 생물학적인 검사를 거치하면 판명되므로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법률적 친자관계입니다. 사안에서 을이 혼인 중에 병을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므로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출생한 자녀는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에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혼인관계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적용되느냐가 문제된 경우 이 경우 인공수정을 통해서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혼인 중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친생 추정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 자신의 친생자임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친생 부인의 소는 제기가 안 되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자신의 자녀임을 부정하는 것이 가능하느냐가 문제됩니다. 결혼 후 장기간 자녀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은 후 제3자가 제공한 정자를 받아서 출산한 경우 남편의 동의는 단순한 의료시술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이로 인하여 출생한 자녀와 관련하여 친밀자 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임신과 출산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를 상대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15번을 보시면요. 을려는 남편 갑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게 되자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갑 소유의 주택을 병에게 시가에 매도하여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로 이제 살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남편 갑이 이제 태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편의 허락 없이 아내가 임의로 매도한 남편의 재산에 대해 주택 매수인인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 경우 남편 갑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인 민법 제213조에 의해서 매수인인 병에게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본래 부동산 소유자는 갑이었습니다. 갑 부동산을 부인이 매도했으며 이거에 대해서 대리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부부간에는 민법 제827조 제1항에 의해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습니다.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 행위로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인지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부동산을 파는 행위는 일상가사로 보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며 그러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쩔 수 없이 처분한 것이므로 통상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리권 내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도하는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고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되어 본인이 책임을 지느냐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객관적으로 보아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판시하여 매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부인인 을의 남편 부동산 갑의 처분 행위는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인 갑이 을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6번 보시면요.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목적물에 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결연관계가 인정되느냐와 관련해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에 성립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성립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여 간접 점유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소멸하며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자는 4번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경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면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 되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 청구권 담보를 위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게 되므로 맞는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2번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지상물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민법 제28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매수를 청구할 때 이때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번 보시면요. 을은 갑의 X 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2번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 존속 중에 을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 존속 중에는 지상권자가 사용수익권이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을이 약정한 지뢰 1년 6개월을 연체한 경우 갑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상권 소멸 청구하기 위해서는 2년간의 지료가 연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을 연체한 경우에는 소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이 현존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한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번 틀렸고요.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같은 경우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승역지의 수계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 후순위 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양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분리의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역지가 수인의 공의인 경우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요역지 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유리한 것은 전원에 대해서 적용되도록 합니다. 소멸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전원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 공유자의 1위는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20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권한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하므로 내심의 의사에 결정은 된다. 이거 틀렸습니다. 2번 점유자의 점유 권한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3번 점유물이 멸시 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배상 책임이 있다. 선의의 자주점유자에 한하여
현존이익 한도 배상 책임이 있으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합니다. 4번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이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의 대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5번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점유의 승계인은 그 하자도 승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번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고 을은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이 경우 1번에 보시면 갑과 을이 협의 없이 갑이 을과 협의 없이 토지를 임대하였습니다.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과 관련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갑이 임의로 임대를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수 지분권자가 임차인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는 없다. 맞는 내용이 되어 있고 3번 보시면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이 소수 지분권자가 임의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 갑의 지분인 5분의 3 범위에서는 유효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22번) 보시면요.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번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3번.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특약이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의 사이에도 적법한 장르가 되겠습니다. 5번.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해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번.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타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틀렸고요.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번 맞고요. 3번. 한 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도 인정됩니다. 3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데에 대해 시효 취득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해 시효 취득의 등기를 청구해야 되며 시효 완성 후에 등기를 마친 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만으로는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위상계약인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3번. 해약금의 기해 해약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는 허가를 받아야만 유효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약금에 의한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므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25번 보시면요. 동시행항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이 되어 손해배상청으로 바뀌는 경우 동시행의 항변권은 계속 존속된다고 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불법 점유가 아닌 것이 됩니다. 적법한 점유가 됩니다. 3번. 동시행항변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고려해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항변권이 받아들여진 경우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닌
일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가 도래하면 동시행 관계에 있게 됩니다. 5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반환의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붙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맞겠습니다. 2번 계약의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해제권은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맞고요. 3번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양 당사자가 부담을 원상회부 부분은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4번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되며 이 경우에도 별도의 해제 의사표시는 하여야 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매매대금 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며 이때 제3자는 판례가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단순히 채권자의 경우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 양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겠습니다. 27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그 대금을 갑의 의무이행과 동시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것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갑이 요약자, 을이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겠습니다. 1번 수익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과 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 2번 보시면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병의 급부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3번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갑의 의무와 을의 의무 간에는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을은 수익자인 병에게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28번 보시면요. 갑과 을이 의 소유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택이 계약 체결로 소실되었습니다. 계약 성립 후 양 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멸실한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537조에서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인 을이 위험을 부담해서 갑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고요. 2번에 보시면은 갑이 을에게 지급한 것이 있다면 을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에 보시면 매수인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이는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을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수령 지체 중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 지체 중에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자는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29번 보시면요. 갑의 병이 1대 2대 3의 비율로 120만원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이 부담할 부분은 20만원, 을은 40, 병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병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였습니다. 병이 갑과 을에게 구상하였으나 을이 무자력자여서 자기의 부담 금액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각자의 부담 부분은 처음에 20, 40, 60이었고 을이 무자력자가 됨으로써 을의 부담 부분 40만원은 나머지 연대 채무자인 갑과 병이 자신의 부담 부분의 비율로 나누어서 분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40만원을 1대 3으로 갑이 30, 병이 30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 부담하게 되는 총 금액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었던 20만원과 무자력자 을의 부담 부분인 10만원을 더하여 30만원이 되겠습니다. 30번 보시면요. 갑의 병은 채권자 정에 대하여 600만원 연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갑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전액을 변제하였다. 을은 정으로부터 연대 면제를 받고 병은 무자력이었다. 갑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때 부담 부분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균분해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200, 200, 200씩 부담합니다. 이때 병이 무자력자였으므로 병의 부담 부분은 갑과 을이 자신의 부담 비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부담하며 부담 비율이 동일하므로 100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을이 부담하는 총 금액은 자신의 부담 부분이 200만원이고 무자력자 병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을은 연대 면제를 받았으므로 이 100만원 부분은 연대에 면제를 해준 정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이 무자력자 병에 대한 부담 부분 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말시험 대비 민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